자, 교재는 50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이탈리아 학파 봤죠. 지금은 프랑스, 벨기에 환경 학파를 보겠습니다. 벨기에는 그 꿰뜰레밖에 없어요. 꿰뜰레만 벨기에 사람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프랑스 사람인데 리옹 학파라고도 불려요. 자, 그 밑에 각주 한번 가볼게요. 자, 이탈리아와는 달리 이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범죄자를 둘러싼 이 사회 환경이 있다 그랬네요. 자, 이 게리 꿰뜰레, 자, 이 사람들은 지도상에 표시가 된 여러 국가들의 통계 자료를 통해서 범죄율을 분석하였다고 해서 이 두 사람을 범죄 지리학파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일단 끊고 그 다음에 이 두 사람을 배우고 난 뒤에 라카사뉴 따르드 드리갱을 배우거든요. 요 세 사람이 더 중요해요. 라카사뉴 따르드 드리갱이 출제가 엄청 잘 되는데요. 요 세 사람들은 사회 환경을 강조했다고 해서 환경학파라고 부른다. 이러한 구분에도 불구하고 19세기 초기 프랑스 실증주의자들의 공통점은 범죄가 발생하는 데 있어서 범죄자 개인보다는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을 중심으로 해서 범죄 발생 원을 고찰하였다는 점이다. 그랬네요. 이런 질문들도 전부 다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자, 올라가 보시게 되면 첫 번째, 게리하고 꿰뜰레인데 이 두 사람을 뭐라 부른다고요? 범죄 지리학파. 지리학파 이렇게 부른다고요. 자, 먼저 게리. 게리는 밑에 범죄 지리학의 창시자다. 이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꿰뜰레가 더 중요하죠. 꿰뜰레 밑줄 가볼까요? 꿰뜰레. 자, 꿰뜰레가 한 말 중요합니다. 사회는 범죄를 예비하고 범죄자는 그것을 실천하는 도구에 불과하다고 한 말을 누가 말했다? 꿰뜰레. 꿰뜰레. 색깔 칠할게요. 나머지 볼 거 없어요. 밑에 거 볼 거 없어요. 자, 그 다음 라카사뉴 볼게요. 라카사뉴 환경학파죠. 그렇죠? 환경론자다. 그래서 롬브로조의 생물학적 결정론을 반대하면서 환경, 특히 그 중에서 경제 상황을 강조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 보면 곡물 가격과 재산 범죄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물가가 높았고 실업이 많았을 때 범죄율 역시 증가한다는 것을 밝힐 수가 있었다. 보고 있네요. 결국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롬브로즈의 생물학적 결정론을 반대하였고 결국 사회환경이 범죄를 발생하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밑에 밑줄 그어볼게요. 사회환경은 범죄의 배양기이며 범죄자는 미생물에 해당한다. 벌해야 될 것은 범죄자가 아니라 사회다. 라고 해서 이 사회환경이 범죄의 미증형을 강조하였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색깔 칠할게요. 색깔 칠했어요? 자, 칠했어요. 자, 올라가 볼게요. 사회는 범죄를 예비하고 범죄자는 그것을 실천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말을 누가 했어요? 꿰뜰레가 했어요. 아니, 꿰뜰레가 아니고 꿰뜰레가 했어요. 이건 누가 했어요? 환경은 범죄의 배양기이며 범죄자는 미생물이다. 이건 누가 했어요? 이건 라카사뉴가 했어요. 라카사뉴. 그래서 라카사뉴가 한 말하고 그 다음에 게리가 한 말을 혼돈하면 안 돼요. 혼돈하면 안 돼요. 밑에 나오잖아요. 밑에. 게리가 한 말과 라카사뉴 한 말을 바꾸면 틀려요. 이렇게 외울까? 미생물이다. 미생물이다. 라카 알을 깐다. 미생물이니까 알을 깐다. 배양기에서 알을 까야지 뭐라 그러지? 닭의 새끼가 뭡니까? 병아리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양기다. 미생물이다. 라카사뉴 알을 깐다. 이렇게 외우시라고요. 이거는 라카사뉴가 한 말이지 꿰뜰레가 한 말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사용 전치로는 됐고요. 따르드 봅니다. 따르드는 워낙 중요하죠. 따르드는 별표 치시고. 그래서 앞에서 나왔던 뭐 롬브로조, 페리 다 중요한데 따르드가 더 출제 잘 돼요. 따르드를 보시게 되면 따르드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 나왔던 그 사람들처럼 사회 환경을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사회 환경. 그래서 환경론자에 들어오는 거죠. 그렇지만 이 따르드는 그 앞에 있는 사람들과는 달리 좀 더 아주 극단적 환경론자다는 거죠. 그래서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범죄 원인을 사회제도, 즉 자본주의적 경제질서 모순에서 기인한다고 보았다.
범죄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았네요. 범죄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고 한 말 누가 주장했다? 따르드. 이것도 색깔 칠할게.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 하고 한 말 누가 말했다고요? 따르드. 그래서 깨뜰레가 한 말, 라카사뉴가 한 말, 따르드가 한 말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근데 따르드는 이 극단적 환경론자 이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뭐니 해도 중요한 것은 그 밑에 나와 있는 이 모방의 법칙입니다. 모방의 법칙은요. 시험에 수십 번 나왔어. 수십 번. 그래서 무지 중요하기 때문에 꼭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먼저 올라가 보시게 되면 자, 생내적 범죄 인서를 부정하고 당연하지 환경론자인데 모든 사회적 현상은 모방의 결과이며 범죄 행위 역시 마찬가지로 타인 행위를 모방함으로써 발생한다고 보았다. 라고 해서 모방의 법칙을 말하고 있는데 세 가지 법칙 말했어요. 첫 번째가 거리의 법칙, 두 번째가 방향의 법칙, 세 번째가 삽입의 법칙. 이 삽입의 법칙을 다른 말로 무한진행의 법칙 이렇게도 불려요. 같은 말이다 이거. 자, 먼저 거리 법칙. 자, 이 제1 법칙인데 모방의 강도는 거리에 반비례하고 타인들과 얼마나 밀접하는가에 따라서 비례한다고 보았다. 이 반비례 비율을 바꾸면 틀려요. 따라서 모방은 도시와 같이 접촉이 빈번한 지역에서 쉽게 발생하고 변화가 되는데 이를 유행이라 불렀고 끊고 반면에 시골 지역에서는 접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모방의 빈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다지 많지 아니하며 그 내용도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를 관습이라고 보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모방은 어디서 많이 발생한다? 도시와 같은 지역에서 보다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리에 반비례하고 얼마나 접촉하는가에 따라서 비례한다. 자, 밑에 볼게요. 방향의 법칙. 그래서 방향에 관한 것으로서 열등한 사람이 보통 우월한 사람을 모방하죠. 그런 방향으로 모방도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상층 계급에서부터 하층 계급으로 내려오고요. 도시에서 농촌으로 내려온다. 그렇게 모방이 이루어진다. 라고 보았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세 번째, 삽입의 법칙. 처음에는 단순히 모방에서 그치다가 그리고 이것이 유행을 타게 되고 그 유행이 결국 관습으로 발전하게 된다. 그래서 패턴이 어떻게 됩니까? 모방, 화살표, 유행, 화살표, 관습 이렇게 확대 진전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새로운 유행으로서의 모방이 종래의 모방 속에 삽입되어 예전부터 있었던 관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말하며 이를 무한진행의 법칙이라고도 말한다. 그 예로서 총기, 칼 나와 있네요. 봐두시고. 자, 이것은 뒤에 배울 텐데 학습 이론 배워요. 학습 이론. 엄청나게 중요한 학습 이론인데 이 학습 이론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비판점. 신종 범죄. 원인을 설명하기 어렵죠. 그쵸? 그 다음 농촌에서 일어난 범죄가 도시에서 모방되는 경우 설명할 수 없다는 점.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제 영향. 그 다음에 유전법칙, 도태이론 이런 것 등을 무시하였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됐습니다. 자, 드립경 볼게요. 자, 드립경도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사람들 중에서 뭐 다 중요하긴 한데 따르드하고 드립경 꼭 좀 봐두시기 바라요. 자, 먼저 드립경. 자,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대해서 사회가 인간을 만들고 쭉 나와 있는데 이기주의와 아노미로 파악되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뒤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범죄 발생의 원인으로서는 사회 통합력의 저하, 그 다음에 도덕주권의 훼손을 들었다. 이렇게 받으시고, 자, 드립게 하면 나와야 되는 것이 이 자살론입니다. 동그라미 쳐보시고, 더 중요한 것은 아노미 동그라미 쳐보시고, 요 별표. 그 다음에 우리 전전 시간에 그 절대적 범죄 개념, 상대적 범죄 개념 배웠잖아요. 이 절대적 범죄 개념을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범죄는 반드시 역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순기능도 있다는 거예요. 순기능. 순기능 관련해서 나오는 것이 정상설, 그 다음에 필요설, 그 다음에 기능설 세 가지 받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 형법 발전론 주장한 사람 드립갱 이렇게까지 받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자살론 볼게요. 자, 그 책 자살론에서 자살은 사회 구조적 모순에서 발생된다. 인간이 왜곡된 이성이 낳은 결과는 아니고 사회 구조적 모순에서 발생된다. 라고 해서 이 환경을 강조합니다.
자살을 세 가지로 나눴는데 아노미적, 이기적, 이타적 세 가지로 나눴는데요. 이때 이 아노미적 자살은 불경기나 호경기 때 모두 다 자살률이 높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았다는 거죠. 불경기는 불경기대로의 스트레스가 있을 것이고 호경기는 호경기대로의 스트레스가 있을 것이래요.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그 높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살로 이어지게 된다. 라고 본 것이 바로 드립갱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회분업론이라는 책에서 아노미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사용하였는데 이 아노미 할 때 노미 규범이잖아요. 규범요. 규범. 아는 없다는 말이고요. 그래서 이거하고 똑같지 않나? abnormal 하면 이게 정상적이란 말이고 ab는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쵸? 접도가 그런 뜻을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아노미 할 때 놈은 규범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규범이 없다는 말은 무규범이죠. 무규범 상태를 지칭한다. 그래서 사회 구성원에 대한 도덕적 교회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를 무규범 상태, 즉 아노미라 불렀는데 이 아노미 상태에서 범죄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누가? 두리깽이.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노미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 구조가 구성원 개인의 욕구나 욕망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할 수 없을 때 발생하게 되고 이때 범죄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하는 것이죠. 자, 절대적 범죄 개념을 부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회와 시대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객관적인 범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결국 특정 사회에서 범죄라고 정의가 되었을 때 정의된 행위가 바로 범죄라고 보았다. 즉 상대적 범죄 개념을 인정하는 것이지 절대적 범죄 개념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자, 순기능 볼게요. 범죄 정상설. 어떤 사회든지 일정량의 범죄는 있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범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회가 피할 수 없는 정상적 현상이다. 두 번째, 범죄는 나름대로 사회 진보를 위해서 필요하다. 세 번째, 범죄는 역시 마찬가지로 사회 유지 존속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 라고 해서 세 가지 정상설, 필요설, 기능설. 그 다음에 또 체크할 게 뭐가 있어요? 여기 절대적 범죄 개념을 부정하였다. 아노미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살론 중요하고요. 발전론, 형벌은 억압적 형태에서 보상적 형태로 변화된다는 발전론을 주장한 사람 드립갱 됐습니다. 뒷반 좀 볼게요. 자, 드립갱은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일어나는 것임을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정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그러니까 말은 많이 했어도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은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소포해야 할 사람들이 이제 독일 학파인데 독일 학파 중에서 제일 알아둬야 할 사람은 리스트입니다. 리스트. 우리가 목록이잖아, 목록. 그쵸? 목록이다. 이 목록을 리스트라고 하잖아요. 리스트. 제가 하는 말이에요. 여기서 뭐 우리가 다음 주에 뭐 소풍 가는데 우리 뭐 사갈까? 1번 뭐 사가고 2번 뭐 사가고 3번 뭐 사가고 4번 뭐 사가고 다 적잖아요. 그쵸? 다 적잖아요. 통조림, 라면 뭐 해서 다 적잖아요. 이 목록 하나에다가 몽땅 깡그리 다 적어놓는다. 그쵸? 그래서 리스트는 앞에서 배웠던 소질론자, 환경론자를 모두 싹 다 망라한 사람입니다. 절충론자입니다. 절충론자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기 마지막에 보시면 다원적 범죄 원인은 나오죠. 다원적 동그라미 쳐보시고. 그래서 소질, 환경을 모두 고려하였다. 짬뽕설입니다. 짬뽕설인데 그 중에서 좀 더 우위를 치자면 이 사회적 원인을 좀 더 강조하였다는 것이죠. 밑에가 같은 말입니다. 소질과 환경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같은 말이죠. 그 위로 올라가 보시게 되면 전형법상 사상 전자 동그라미 쳐보시고 자, 형사정책이 입법론 수준에 머무는 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범죄 사회학 등을 통합을 주장하였는데 이를 합쳐서 범죄학이라 불렀고 그렇죠? 이 범죄학에다가 플러스 형법학이 합쳐져서 총체적 형법학이 되었다. 라고 해서 전 형법학 사상 주장하는 사람 리스트. 그래서 전 형법학 사상 다원적 범죄 원인론 주장하는 사람 리스트.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리스트는 마브르크 강령을 통해서 목적형 사상을 주장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벌은 응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범죄인을 개선하여서
사회 복귀시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라고 해서 목적형 사상을 주장했어요. 이것은 19세기 실증주의 학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응보는 18세기 때고요. 그러니까 19세기 때는 목적형 사상을 이루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리스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회 방위하고 인권 보장을 동시에 강조하였고, 형벌과 보안 처분은 모두 사회 방위 처분이기 때문에 차이가 없으므로 이론주의, 우리가 그 보안 처분을 할 때 배웠죠. 이론주의, 뭐 이원주의, 뭐 대체주의 배웠잖아요. 그때 그 이론주의 주장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리스트입니다. 자, 특별 예방 사상은 별거 없죠. 이것은 뭐 실증주의 학파들 모두 다 특별 예방 사상이니까. 그래서 행위가 아닌 행위자, 형벌의 개별화 이런 것들 다 배웠을 것입니다. 밑에 나왔네. 개별화 사상 두 가지 묶어보시고, 우리 범죄인 할 때 배웠죠. 개선형, 무해와 조치 이거 다 앞에서 배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범죄 방제 대책으로서 내세운 것 이거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부정경의 대책 읽으시고, 단기자형 폐지, 집행유예 벌금형 누진제의 합리화, 강제노역 인정하자, 소년범죄를 특별 대우하자 이런 것을 범죄 방지 대책으로 내세웠는데 이거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이것은 교정학 시간에 배우는 건데, 프린스 아메들과 합쳐서 IKV라는 국제형사협회를 창설하였다. 참고로 받으시고, 중요한 것은 위의 것입니다. 전형법학, 다원적 범죄 원인론 이런 것들 됐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